안 가. 나 멀쩡하다고. 빗속에서 제 구두 한 짝이 굴러떨어집니다. 건장한 사내 둘이 제 팔다리를 짐짝처럼 들것에 묶어버립니다. 저는 소리를 질러봅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보라고, 제가 미친 게 아니라고. 하지만 빗소리에 묻혀 제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질 뿐입니다. 구급차 차창 너머로 동생 민석이의 얼굴이 보입니다. 어쩐 일인지 민석이는 눈물을 닦으며 저와 눈을 맞추지 않으려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근데 누나가 너무 이상해졌어. 거기 가서 치료받고 나와. 민석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치료라고? 무슨 치료? 하지만 제 입에선 비명만 나옵니다. 민석아, 도와줘. 민석이가 제 가방을 가슴에 꼭 쥐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애처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구급차가 출발합니다. 빗물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마치 누군가 우는 것처럼. 제 이름은 이인함입니다. 48입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28년째 국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었습니다. 16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가 혼자서 저와 8살 아래 남동생 민석이를 키우셨습니다. 국밥집 하나로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솥단지 앞을 지키시면서요. 아버지는 어머니 없이 3년을 버티셨습니다. 혼자서 국밥을 끓이고 저희 남매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몸이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제가 20살 되던 해, 봄, 대학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하셨습니다. 희남아, 축하한다. 우리 딸이 대학생이 된다니. 하지만 바로 그날 밤 아버지가 가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과로였습니다. 어머니 없이 혼자서 3년을 버티시느라 몸이 망가진 겁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남아, 미안하다. 아빠가 이 모양이라. 우리 딸 대학 보내야 하는데. 아니에요, 아빠. 저 괜찮아요. 아빠는 연신 미안해하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가게는 아빠가 나으면 다시.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일어나셔도 예전처럼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실 수는 없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는 가게를 지켜야 했습니다. 민석이는 12살. 아직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누워 계셨습니다. 결국 저였습니다. 저는 대학 합격 통지서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20살. 제 친구들은 캠퍼스에서 낭만을 꿈꾸던 나이에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회복하셨지만 예전 같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가게에 나오셔서 저를 도와주시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도 금방 피곤해 하셨죠. 그래도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희남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게 문 닫았을 거야. 아니에요, 아빠. 저도 좋아요, 이 가게. 정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가게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새벽 육수 끓일 때 올라오는 구수한 냄새.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도 국물이 끝내주네요 라고 엄지를 치켜 세울 때의 뿌듯함. 저녁에 문을 닫고 혼자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의 고요함. 이 모든 게 제 청춘이었습니다.
제 인생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게는 제 일부가 됐습니다. 이 가게를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 돈을 버는 법, 세상을 사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게는 제가 지켜낸 겁니다. 20살부터 2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가 시작하신 가게지만 제가 키운 가게입니다. 제 땀과 눈물이 배인 곳입니다. 이게 제 증명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증거였습니다. 민석이는 그 사이 잘 자랐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민석이 학원비며 책값이며 하나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석이가 원하는 건 다 사줬습니다. 민석이가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는 우셨습니다. 희남아, 내 동생 서울대 붙었다. 내가 희생한 보람이 있구나. 아빠, 전 희생 안 했어요. 이 가게 하는 게 좋아서 한 거예요. 그건 반은 진심이었고 반은 위로였습니다. 물론 대학은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처럼 캠퍼스를 거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게가 없는 저를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가게를 통해 저는 제 삶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전에 아버지는 저를 불러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희남아, 이 가게 명의 내 앞으로 다 해뒀다. 예, 아빠. 이 터는 특별해. 아빠가 30년, 너가 20년. 우리가 평생 여기서 사람들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했잖니. 예, 아빠. 이 가게는 너 거야. 내가 만든 거야. 내 청춘이 다 여기 있어.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팔지 마라. 돈 때문에 팔면 후회한다. 이건 돈이 아니야. 내 인생이야. 네, 아빠. 안 팔게요. 그리고 희남아, 민석이한테는 보험금이랑 예금 좀 남겨뒀어. 그 정도면 애 결혼하는데 모자라지 않을 거다. 네, 아빠. 걱정 마세요. 너는 이 가게로 살아라. 이게 내 인생이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주셨구나. 이 가게가 제 인생이라는 걸, 제가 만든 거라는 걸. 문제는 그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석이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30이 넘어서였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민석이는 가끔 가게에 들러 밥을 먹고 갔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민석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여기 재개발 들어온다며? 응, 그런 얘기 들었어. 근데 나 안 팔 거야. 왜? 보상금 많이 받을 텐데. 난 이 가게 좋아. 여기서 계속 할 거야. 민석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나, 근데 누나도 나이가 있잖아. 45이면 이제 미래 준비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국밥집 할 거야? 평생 할 거야. 왜? 문제 있어?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좀 생각해봐. 10억 넘게 받을 수 있다던데. 민석아, 내가 이 국밥집을 하는 게 돈 때문만은 아니야. 민석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민석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누나, 재개발 보상금 생각해 봤어? 안 팔 거라고 했잖아. 누나, 이건 누나 미래를 위한 거야. 지금 팔면 편하게 살 수 있어. 난 지금도 편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데 안 편할 게 뭐 있어? 누나는 왜 그렇게 고집이 세? 고집이 아니라 애정이야. 이 가게에 내 28년이 들어있어. 이게 내 인생이야. 누나 인생이 국밥집이라고? 그게 말이 돼?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 내 인생은 국밥집이야. 내가 서울대 가고 유학 가고 교수 될 때 나는 여기서 국밥 끓였어.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민석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쯤부터는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진짜 답답하네. 재개발 들어오면 어차피 못 버텨. 지금이라도 팔아. 싫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누나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왜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이 가게 명의는 내 이름이야. 아빠가 나한테 주신 거야. 그래도 우리 아빠 가게였잖아. 아빠가 나한테 주셨어. 그리고 나한테 팔지 말라고 하셨어. 민석이가 비웃었습니다. 누나 세상 물정 모르네. 재개발 들어오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주변 다 팔면 누나만 섬 되는 거야. 그럼 섬이 될게. 나 여기 안 떠나. 민석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누나, 내가 지금 누나 위해서 말하는 거야. 이기적으로 굴지 말고. 이기적인 건 너야. 내 가게 팔아서 내가 뭘 얻으려고 그래. 민석이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어때? 우리 가족 재산인데 나도 권리 있어. 진짜 속내가 나왔습니다. 민석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석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6개월 동안 민석이는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민석이도 포기했겠지. 내가 이 가게를 절대 안 판다는 걸 알았겠지.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민석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석이가 갑자기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가고 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죠. 누나. 뒤돌아보니 민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싼 양주를 들고요. 평소에 민석이는 국밥 냄새 난다며 가게에 얼씬도 안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연락도 안 하던 놈이 그런 민석이가 직접 찾아온 겁니다. 민석아, 너 어쩐 일로? 누나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어.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바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연락도 안 하던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과를 한다? 민석아, 무슨 일 있어? 민석이가 술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누나,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그래? 누구?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 동생이 결혼을 한다니. 괜찮은 아가씨야. 굉장히 부잣집 딸이야. 잠시 머뭇거리던 민석이가 제 눈을 똑바로 봅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생각했어. 내가 누나한테 너무 모질었다고.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나뿐인 가족인데 누나 혼자 남을 거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먼저 손 내밀고 싶었어.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우리 민석이가
결국 철이 든 거구나. 결혼을 앞두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구나. 민서가, 누나 화해하자. 내가 잘못했어. 오늘은 우리 화해주 한잔하자. 민석이의 눈에 눈물이 어린 듯 보입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6개월이나 연락이 없던 녀석이 갑자기 화해를 하자니 혹시 큰일이라도 생긴 게 아닌지 걱정도 됐습니다. 민서가 정말 괜찮아? 응, 누나.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누나가 이 가게 지키는 게 맞아. 내가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아. 민석이가 제 손을 잡습니다. 누나,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무 몰랐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 내 동생이 결국 알아준 거구나. 이 가게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민서가 고마워. 누나,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진하게 한잔하자. 그동안 서운했던 거 다 잊고. 민석이가 양주를 따릅니다. 비싼 술인지 향이 좋습니다. 누나, 축하해. 이제 완전히 누나 가게야. 저는 잔을 듭니다. 그리고 단숨에 비웁니다. 민석이가 또 따릅니다. 누나, 나랑 화해한 거 기념으로 한 잔 더. 저는 또 마십니다. 민석이가 말합니다. 누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나 때문에. 괜찮아. 내가 잘 되는 게 내 기쁨이야. 누나, 한 잔 더. 오늘은 마음껏 마셔. 세 번째 잔을 비웁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갑니다. 민석이가 말합니다. 누나, 진짜 내가 철이 없었어. 앞으로는 자주 올게. 그래. 자주 와. 말이 조금 어눌해집니다. 누나, 괜찮아? 얼굴이 빨개졌네. 응, 괜찮아. 그냥 술이 좀 평소 같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소주 한 병도 끄떡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상합니다. 머리가 무겁습니다. 민서가, 나, 좀, 세상이 천천히 돕니다. 누나 앉아 있어. 내가 물 가져올게. 민석이가 일어납니다. 저는 테이블에 손을 짚습니다. 정신을 붙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몸이 축 늘어집니다. 민서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문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들어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 아, 눈이 감깁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집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건 점점 멀어져가는 민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시간에 오셨네요. 그리고 암전. 눈을 떴을 때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을 움직이려는데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제 몸이 들것에 묶여 있습니다. 뭐야? 이게 주위를 봅니다. 구급차 아닙니다. 이게 꿈인가요? 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차창 밖으로 민석이가 보입니다. 비를 맞으면서 서 있습니다. 제 가방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민서가, 저는 소리를 지릅니다. 민서가,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내가 여기 있어? 하지만 민석이는 그냥 저를 바라볼 뿐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구급차 문이 닫힙니다. 민서가, 구급차가 출발합니다.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왜 나는 묶여 있지? 왜 구급차에 실린 거지? 민석이는 왜 울고 있지? 왜 내 가방을 들고 있지?
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빗물이 차창을 타고 흐릅니다. 저는 겁에 질려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나 멀쩡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은 제 입에 뭔가를 물립니다. 청 같은 걸 말을 못하게. 저는 발버둥을 쳤지만 묶인 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구급차가 멈춥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어딘가 건물 안입니다. 복도를 지나갑니다. 형광등 불빛에 눈이 따갑습니다. 어떤 방에 도착합니다. 사내들이 저를 침대에 내려놓고는 손목과 발목을 묶습니다. 잠깐, 뭐 하시는 거예요? 나를 왜 묶는 거예요? 간호사 한 명이 들어옵니다. 주사기를 들고요. 환자분, 진정하세요. 약 맞으면 편해지실 거예요. 안 돼. 난 환자가 아니야. 주사 바늘이 제 팔에 꽂힙니다. 다시 정신이 흐려집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온통 하얀 방입니다. 창문은 있는데 쇠창살이 쳐져 있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릅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나 좀 내보내줘요. 문이 열립니다.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차트를 들고요. 환자분, 일어나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나 왜 여기 있어요? 여기는 정신병원입니다. 환자분 보호자께서 입원 조치하셨어요. 정신병원.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정신병원? 나 멀쩡한데요. 간호사가 차트를 봅니다. 이인남 씨, 48세. 입원 사유는 급성 정신병적 장애. 가족에게 폭력 행사 및 피해 망상. 누가 그런 소리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믿는 표정이 아닙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종이컵에 담긴 약들. 빨간색, 하얀색, 노란색. 이게 무슨 약이에요? 환자분한테 필요한 약이에요. 정신안정제랑 항정신병 약이요. 난 정신병 없어요. 그렇게 흥분하시는 게 증상이에요. 약 드세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다른 간호사를 부릅니다. 두 명이 와서 저를 붙잡습니다. 한 명이 제 턱을 잡고 입을 벌립니다. 다른 한 명이 약을 쑤셔 넣습니다. 저는 삼키지 않으려고 버팁니다. 하지만 한 간호사가 제 코를 막습니다. 숨이 막혀 결국 약을 삼키고 맙니다. 약을 먹고 나자 세상이 흐려집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몇 시간이 지나 약 기운이 조금 빠지면서 머리가 맑아집니다. 기억이 돌아옵니다. 어젯밤 민석이가 찾아온 것, 화해하자며 술을 마신 것, 그리고 갑자기 정신을 잃은 것, 구급차에 실린 것, 민석이가 제 가방을 안고 울던 것, 그리고 지금 여기 정신병원. 저는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는 거야. 우리 민석이가 날 여기 보낸 건 아니야. 분명 뭔가 착오가 있는 거야. 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민석이가 급하게 병원에 데려온 거야. 그래, 그럴 거야. 민석이는 내 동생이야. 내가 20살 때부터 28년 동안 키운 애야.
밤마다 책 읽어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시험 전엔 야식 만들어주던 그 민석이야.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내가 키운 아이야. 내 아들 같은 아이야. 그 애가 날 해칠 리 없어. 하지만 오만 가지 생각 속에 또렷이 하나의 사실이 떠오릅니다. 저는 눈을 감습니다. 어젯밤 술을 마셨을 때 평소와 달랐습니다. 세 잔만 마셨는데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가 제 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민석이가 내 가방을 가지고 있었지? 설마, 아니야. 저는 고개를 흔듭니다. 절대 아니야. 우리 민석이가 그럴 리 없어. 며칠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민석이가 나를 찾으러 오겠지 생각해 봤지만 점점 그 희망도 희미해집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술 마신 것,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것, 민석이가 제 가방을 가진 것,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민석이가 술에 약을 탔구나. 수면제나 그런 걸. 그리고 날 여기 보낸 거야. 왜? 무엇 때문에? 순간 생각이 한 곳에 미칩니다. 가방 안의 인감, 국밥집 땅, 재개발. 설마 그것 때문이야? 그런 거야? 우리 민석이가. 눈물이 흐릅니다. 28년, 20살부터 48까지 저는 민석이를 자식처럼 돌봤습니다. 대학을 포기하고 친구들을 잃고 결혼도 하지 못했지만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 당연히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석이가 굶지 않게, 민석이가 학교 갈 수 있게, 민석이가 서울대 갈 수 있게, 민석이가 유학 갈 수 있게 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민석이는 제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제가 키운 아이였습니다. 감기 걸리면 밤새 간호하고 시험 전엔 야식 만들어주고 대학 합격하면 울면서 안아주던 그 아이. 그 민석이가 지금 저는 베개를 움켜쥡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걸까? 28년이 헛된 거였나?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을 먹입니다. 거부하면 주사를 놓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하루 종일 멍하게 있어야 합니다. TV를 봐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려 해도 글자가 뭉개져 보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이인남 씨, 어떻게 지내세요? 40대 남자 의사. 안경을 쓰고 차트를 봅니다. 선생님, 저 미친 거 아니에요. 제 동생이 동생분이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피해망상이 지속되고 있군요. 피해망상이 아니라 진짜예요. 의사가 차트에 뭔가를 적습니다. 이인남 씨, 동생분 이민석 교수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대학 교수시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분이죠. 그런 분이 누나분을 해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다 거짓이에요. 선생님, 제발 제 말 좀. 이인남 씨, 계속 이러시면 치료가 안 됩니다. 약을 좀 더 늘려야겠어요. 싫어요. 약 더 먹기 싫어요. 하지만 의사는 이미 처방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약의 양이 늘었습니다. 빨간 알약이 2개, 하얀 알약이 3개. 약을 먹고 나면 저는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얼마 후 간호사가 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약을 들고요. 환자분,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전 약 안 먹고 싶어요. 간호사가 비웃듯 말합니다. 환자분, 아직도 동생분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현실을 보세요. 네. 이민석 교수님은 곧 대형 건설사 사위가 되실 분이에요. 재벌집이라고요. 간호사가 제 차트를 탁 내려놓습니다.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낡은 국밥집 땅을 노리겠어요? 그런 생각이 바로 망상이라는 거예요. 대형 건설사? 재벌집이요? 모르셨어요? 재개발 사업 크게 하는 건설사 고명딸이랑 결혼한다고 기사도 나왔는데 간호사는 잠시 안타까운 듯 저를 아래로 내려다봤습니다. 환자분 같은 분들 많이 봤어요. 가족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온갖 망상에 빠진 분들이요. 간호사가 약을 내밉니다. 약 잘 드세요. 그게 환자분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맥이 빠졌습니다. 재개발 사업하는 큰 건설사. 그거였구나. 저는 약을 받아 삼킵니다. 저항할 힘도 없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마침내 병실 문이 열리고 그토록 기다렸던, 아니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했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내 청춘을 다 바쳐 키운 아들 같은 내 동생이자 나를 산채로 이 지옥에 처박은 악마 같은 내 동생 이민석. 며칠 만에 마주한 그 익숙한 얼굴을 본 순간 제 심장은 반가움과 처절한 배신감 사이에서 갈 길을 잃고 멎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아. 하지만 민석이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시뻘건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문이 부서져라 열리자마자 그놈이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누나. 제가 놀라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민석이가 달려들어 제 멱살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도장이 왜 안 맞아? 뭐? 구청에서 연락 왔어. 인감증명서랑 도장이 일치하지 않는데 누나가 가짜 인감을 숨겨뒀지? 저는 속으로 웃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인감을 가져갔었구나. 그리고 드디어 알았구나. 실은 진짜 인감은 가게 안에 숨겨뒀습니다. 가방에 넣어둔 건 아버지 것. 아버지 돌아가시고 못 쓰게 된 걸 버리지 못하고 간직한 거였습니다. 민석이는 그걸 제 인감인 줄 알고 가져간 모양입니다. 진짜 인감은 어디 있어? 민석이가 저를 흔듭니다. 나 아파. 당장 말해. 진짜 인감 어디 있어? 몰라. 민석이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누나, 지금 장난할 때야? 법원에서 명예 이전 서류 내야 하는데 인감이 안 맞으면 어떡해? 그게 내가 알바 아니야. 지장이라도 받아야 해. 당장 여기 찍어. 민석이가 서류를 내밉니다. 손가락에 잉크패드를 들고 있습니다. 누나, 지장 찍어. 지금 당장. 싫어. 저는 손을 빼려고 발버둥칩니다. 민석이가 제 손목을 세게 잡습니다. 아픕니다. 누나, 말 들어. 내가 망하면 누나도 평생 여기 갇혀 있어. 아파. 나. 문이 벌컥 열립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석이가 얼른 제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섭니다. 표정을 바꿉니다. 아, 죄송합니다. 누나가 갑자기 흥분해서 제가 진정시키려다가 간호사들이 저를 붙잡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저 사람이 날 잡은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약 기운에 흐느적거립니다. 환자분, 또 망상이 시작되셨네요. 약 맞으셔야겠어요. 주사기가 나옵니다. 또 진정제입니다. 주사를 맞고 정신이 흐려지는 순간 민석이가 속삭입니다. 누나, 다음에는 안 통해. 누나가 도장 찍는 거 시간 문제야. 그날 이후 민석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면회실로 끌려갑니다. 약 기운 때문에 비틀거리면서요. 민석이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습니다. 간호사들 앞에서는 걱정스러운 얼굴입니다. 누나 상태가 어떤가요? 아직 피해망상이 심하세요. 교수님이 자기를 가뒀다고 계속 주장하시네요. 민석이가 한숨을 쉽니다. 누나가 저를 많이 의지했거든요.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버림받는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거짓말쟁이. 간호사들이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민석이의 얼굴이 변합니다. 누나, 생각 좀 해봤어? 저는 약 때문에 혀가 굳어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민석아, 제발, 누나 간단해.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 그럼 당장 퇴원시켜줄게. 서류를 내밉니다. 재산 포기 각서입니다. 안 찍어. 누나, 여기서 평생 살고 싶어. 약이나 처먹으면서. 나, 멀쩡해. 너, 나쁜 놈. 민석이가 차갑게 웃습니다. 누나, 솔직히 말할게. 장모님이 이 땅명의 이전 확인해야 결혼 허락해 주신대. 이 땅이 없으면 나의 재벌가 입성에 차질이 생겨. 알겠어? 누나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되면 되겠어? 네. 인생. 내가. 뭔데? 누나도 이제 나이 50 다 됐잖아.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늙어서 국밥집이나 하면 뭐해. 나한테 땅 주면 누나도 나중에 편하게 살게 해줄게. 민석이가 제 턱을 잡습니다. 누나, 착하게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진짜로 여기서 못 나가.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민석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간호사님, 누나가 또 저한테 소리 지르려고 해요.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저, 진정했어요. 하지만 간호사는 이미 주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사 바늘이 제 팔에 꽂힙니다. 정신이 또 흐려집니다. 민석이가 제 귀에 속삭입니다. 누나, 다음에 올 때까지 생각해봐. 며칠 후 민석이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닙니다. 나이 지긋한 부인과 함께입니다. 한눈에 봐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범상치 않은 기품과 귀티가 흐르는 60대 여인이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에 고급 코트, 목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 목걸이, 자세가 곱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우아함이 느껴집니다. 민석이가 소개합니다. 누나, 여기는 제 장모님이세요. 장모. 그러니까 민석이가 결혼할 여자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약 기운에 멍한 상태로 그 부인을 봅니다. 부인이 저를 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어머, 사돈처녀. 교양 있는 사람의 목소리. 드라마에서 나오는 재벌가 부인 같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아이고,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부인이 제 손을 잡습니다. 손이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손톱은 정갈하게 관리돼 있습니다. 빨리 건강 찾으셔야 할 텐데. 이 교수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르세요. 밤마다 누나 걱정에 잠도 못 잔대요. 저는 그 부인을 봅니다. 웃고 있지만 눈은 차갑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교수까지 됐으니 얼마나 뿌듯하세요. 이 교수 말로는 사돈 처녀분이 다 뒷바라지해 주셨다면서요? 정말 훌륭하세요. 요즘 세상에 그런 누나가 어디 있어요. 저는 입을 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약 때문에 말이 안 나옵니다. 부인이 민석이를 봅니다. 이 교수, 누나분 약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예, 장모님.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요. 우리 사돈 처녀가 하루빨리 건강해지셔야 할 텐데. 마음이 아프네요. 부인이 다시 제 손을 쓰다듬습니다. 마치 진짜로 걱정하는 것처럼. 사돈 처녀, 푹 쉬세요. 이 교수가 잘 돌볼 거예요. 제가 이 교수한테 누나분 잘 모시라고 단단히 일렀어요.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갑니다. 저는 눈을 감습니다. 잠든 척합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나 봅니다. 처음엔 멀리서 들리는 작은 소리. 그런데 점점 가까워집니다. 자네. 부인의 목소리입니다. 아까의 우아한 톤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그 국밥집 자리는 서류 정리가 다 되어가나? 그게 장모님, 누나가 고집이 워낙 세서 아직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부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상냥하던 미소는 사라지고 얼음장 같은 냉기만 남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준 한 달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의 마음 하나 돌려놓기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텐데 내 계산이 틀렸던 건가? 죄송합니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이민석 씨, 잘 들어요. 부인이 민석의 넥타이를 정돈해 주듯 다가갔습니다. 말투는 명령에 가깝습니다. 내가 우리 이 교수님 훌륭한 분이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유명하시고 인기도 많으시고 TV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잘 되니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다정한 듯한 목소리가 일순간 차갑게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 식구가 된다는 건 그만큼의 자격과 책임감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증명이 늦어진다면 우리 유라와 맺은 인연도 다시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석이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 낡은 국밥집 땅 하나 때문에 우리 회사의 청사진이 멈춰 있다는 게 참 우스운 일이죠? 수천억 규모의 사업이 자네, 누나 손끝 하나에 달려 있다니 말이야. 예,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거죠? 법원 쪽은? 예, 이번 주에 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의료진들과는 얘기가 잘 통하고 있는 거겠지. 누님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진단이 내려졌을 거라 믿어요. 예. 이미 소견서는 받아두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으로 말입니다. 좋아. 법적으로 자네가 그분의 모든 결정을 대신할 수 있게 되면 그 즉시 마무리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돈 처녀. 부인의 목소리가 귓속말을 하듯 더 가늘고 서늘해집니다. 현실의 고통을 너무 일찍 마주하게 하는 건 그분께 오히려 잔인한 일이에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오랫동안 평온하게 머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처방을 더 늘려도 좋고요. 예, 장모님. 우리의 품격을 위해서라도 밖으로 소음이 나가는 일은 없어야 해요. 한번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거 자네가 제일 잘 알 테니까. 예, 걱정 마세요. 조용히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각거리는 우아한 구두 소리가 복도 멀리 사라집니다. 저는 눈을 뜹니다.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수천억짜리 재개발 사업, 성년 후견인, 의사 매수, 민석이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 무서운 부인이 뒤에서 다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절대로 살려서 내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창백한 얼굴, 초점 없는 눈. 저는 점점 진짜로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민석이가 원하는 걸까요? 힘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차라리 정말 미쳐버리는 게 나은 걸까? 우리 딸 너무 자랑스럽다. 아빠가 항상 고마워. 이렇게 열심히 살아줘서. 순간 귓가에서 아빠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니야. 난 미치면 안 돼. 내가 지난 28년을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미치지 않을 거야. 미치면 저들이 이기는 거야. 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조금 깨웁니다. 마음속에 점점 분노가 차오릅니다. 이렇게 포기할 수 없어.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한 짓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여긴 폐쇄병동입니다. 문은 다 잠겨 있고 전화도 못 합니다. 면회도 민석이만 올 수 있습니다.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침대로 돌아와 생각합니다. 누군가 날 찾아줄 사람이 있을까? 가게 단골 손님들? 아니, 그들은 제가 쉬는 줄 알겠죠. 민석이가 적당히 핑계를 댔을 겁니다. 친구들? 저는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가게 때문에 사람 만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가족? 민석이 빼고는 없습니다. 절망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반드시 방법이 있어. 있을 거야. 며칠 전 시장 한복판. 한승우는 희남의 국밥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사내. 낡은 가방을 맨 모습이 현장을 뛰는 기자 같았습니다. 이상한데 가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셔터가 내려져 있고 문에는 임시 휴업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희남 사장이 가게 문을 닫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승우는 희남의 단골이었습니다. 20년 동안, 20년 전 지방 신문사 시험 준비하느라 굶주리던 시절,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 자기도 모르게 희남의 국밥집에 들어섰습니다. 돈은 없는데 배는 고프고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을 때 희남이 국밥을 따뜻하게 말아서 내주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말에 사람이 밥을 굶으면 안 된다고
돈은 생기면 그때 갚으면 된다고 웃어주었습니다. 그때 그 국밥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승우에게는 그 어떤 산의 진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밥 먹고 식당을 나설 때 배골치 말고 배고플 때 언제든 찾아오라는 말도 잊지 않던 희남. 이후 기자가 된 다음에도 승우는 이 가게를 계속 찾았습니다. 처음엔 몇 주일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자주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거의 매주 왔습니다. 그때 그 맛이 그리울 때마다 혼자 사는 독신 남자에게 희남의 가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집 같은 곳. 승우 씨, 오늘도 바빴어요? 예, 사장님. 취재하느라 정신없었어요. 그래도 밥은 꼭 먹어야지. 자, 오늘은 고기 푸짐하게 넣었어요. 희남은 승우가 힘든 날이면 알았습니다. 승우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 취재가 좀 막혀서요. 그럴 땐 맛있는 거 먹어야죠. 계란 후라이라도 부쳐드릴까? 그런 희남이 가게를 닫았습니다. 승우는 휴대폰을 꺼내 희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겁니다. 역시 받지 않습니다. 이상해. 승우는 옆 가게로 갔습니다. 떡볶이 가게 사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장님, 국밥집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아, 기자님. 못 들으셨어요? 뭐요? 떡볶이 가게 사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사장님이 미쳤대요. 네. 동생분한테 칼 들고 덤볐다나 뭐라나. 그래서 정신병원 갔대요. 승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사장님이 왜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동생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누나가 요즘 정신이 이상해져서 치료받으러 갔다고. 동생분이요? 네, 요새 TV에 자주 나오는 유명한 대학 교수 양반 있잖아요. 그분이 동생이잖아. 말씀도 점잖게 잘하시고. 여튼 그분이 직접 와서 사과하더라고요. 누나가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승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사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깜짝 놀랐다니까. 제가 20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거의 매주 이 가게에 왔어요. 이 사장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승우는 다른 상인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과일 가게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이 요즘 이상했대요. 혼자 중얼거리고 그랬다던데. 생선 가게 사장이 말했습니다. 동생분한테 피해망상이 심해서 치료받으러 갔다더라고요. 치킨 가게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불쌍하죠. 평생 국밥만 끓이다가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겠어요? 승우는 듣고 또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희남 사장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습니다. 승우가 마지막으로 가게에 온 게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때 희남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승우 씨, 오늘 국물이 특히 잘 우러났어요.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승우 씨, 요즘 탐사보도 준비하신다고 했죠? 힘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그래도 건강 챙기세요. 저녁은 꼭 먹고요. 그런 희남이 일주일 만에 미쳤다? 승우는 기자의 직감으로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승우는 신문사로 돌아가는 내내
희남 사장님의 가장 큰 자랑이었던 동생 민석을 떠올렸습니다. 예전부터 유난히 똘똘했던 그 동생이 어째서 누나가 미쳤다고 말하고 다니는 건지, 엊그제까지도 멀쩡하게 국밥을 말아주던 사장님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승우에겐 민석의 주장이 수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승우는 자리에 앉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의문의 시작점인 이민석 교수를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쏟아지는 기사들. 경영학과 신임 교수 이민석. 젊은 학자의 귀환. 해외 유학파 이민석 교수 부임. 사회공헌 나선 청년 교수들. 이민석 교수 복지관 기부. 사진도 많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환하게 웃는 모습.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 자선 행사에서 상을 받는 모습.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모습. 가난한 시장 국밥집 아들로 자라 자수성가했다는 그의 드라마틱한 성공 신화는 대중들의 호감과 신뢰를 얻기에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완벽한 엘리트이면서도 인간미가 느껴지니까요. 승우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민석의 SNS, 대학 홈페이지, 신문 인터뷰 기사, 그리고 한 기사에서 멈췄습니다. 이민석 교수, 재벌가와 결혼 예정. 신부는 성림건설 대표 외동딸. 성림건설이라. 승우의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잠시 후 승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성림건설, 덕양시장 일대, 재개발 사업 착수, 총 사업비 8천억 규모, 핵심 부지 협의 난항, 일부 상인들 반발로 사업 지연 위기, 덕양시장?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승우의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20년 넘게 제 집 드나들 듯 드나들던 곳, 엊그제까지도 뜨끈한 국밥을 먹으며 사장님과 담소를 나누던 그 시장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시장통 사람들 사이에서 재개발 보상금이니 시공사 압박이니 하는 소문이 돌았던 게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사장님이 가끔 요즘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와서 귀찮게 한다며 한숨을 내쉬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재개발 지구 세부 도면을 펼쳤습니다. 기자로서 추측이 아닌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성림건설이 제출한 청사진 위로 마우스를 움직이던 승우의 손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수천 세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메인 진입로와 상가 부지의 정중앙.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라 불리는 그 자리에 이인남 사장님의 국밥집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거였구나. 이게 이유였어. 사라진 사장님, 갑자기 생긴 미친 사람이라는 소문, 그리고 재벌가 사위가 되는 동생 민석.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8천억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 완벽한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승우가 기자로 20년 일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특히 돈이 걸린 일에는. 승우는 동료 기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도와줘. 최근에 이민석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 그게 개인정보라. 부탁이야. 내 오랜 지인이 위험할 수도 있어. 동료가 며칠 동안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승우야, 찾았어. 참사랑 정신병원. 이민석이 보호자로 등록된 환자가 있어. 이인남. 이 사람 맞아? 맞아. 근데 이 병원 좀 수상해.
얼마 전에 불법 감금 의혹으로 내부 고발 들어간 적이 있다고 해. 그런데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갔대. 승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주소 알려줘. 승우는 병원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의 철문. CCTV가 곳곳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보호자 외에는 출입이 통제됩니다. 승우는 며칠 동안 병원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찾았습니다. 병원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냉난방 설비, 전기, 수도 등 수리가 자주 필요한 상태. 거의 매일 설비업체 차량이 드나듭니다. 승우는 병원에 출입하는 설비업체를 추적했습니다. 대진 설비. 이 병원의 냉난방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 승우는 그 업체 기사를 찾아갔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저는 한승우 기자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제 지인이 저 병원에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그런 건 곤란한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승우가 봉투를 내밉니다. 현금입니다. 하루만 당신 차량이랑 작업복 빌려주세요. 절대 문제 안 생기게 할게요. 나중에 문제되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기사는 망설이다가 돈을 받았습니다. 딱 하루만이에요. 그리고 뭔가 사고 나면 저 모른다고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승우는 설비 기사 복장으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작업복, 안전모, 공구 가방. 병원 정문에 차를 대고 경비에게 말합니다. 냉난방 점검 나왔습니다. 경비가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승우는 신분증과 가짜로 만든 명함을 내밉니다. 경비가 차트를 확인합니다. 오늘 점검 일정이 없는데요. 그리고 원래 오시던 기사분이 아니시네요. 어제 3층 환자 병실에서 냉방기 고장 신고 들어왔어요. 긴급 수리입니다. 오시던 분은 이미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대신 제가 왔습니다. 경비가 내부에 전화합니다. 3층에서 냉방기 고장 신고 들어온 거 맞나요? 잠시 기다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경비가 문을 열어줍니다. 들어가세요. 승우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승우는 공구 가방을 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지나갑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승우는 3층 폐쇄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전자키 시스템입니다. 승우는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카트를 밀고 나옵니다. 문이 열립니다. 승우는 냉방기 점검합니다라고 말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승우는 복도를 걷습니다. 양쪽으로 병실들이 있습니다. 이름표를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김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그리고 마침내 이인암. 승우는 문 앞에 섰습니다. 작은 유리창으로 안을 봅니다. 침대에 누운 사람.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얼굴은 분명합니다. 희남 사장입니다. 승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희남이 고개를 듭니다. 승우와 눈이 마주칩니다. 희남의 눈이 커집니다. 승우를 알아본 겁니다. 승우는 손가락을 입에 댔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 하지만 문이 잠겨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승우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냅니다.
미리 써온 것. 사장님, 저예요. 승우. 곧 구해드릴게요. 조금만 버티세요. 쪽지를 문틈으로 밀어 넣으려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승우는 서둘러 공구 가방을 들고 다른 쪽으로 갑니다. 간호사가 지나갑니다. 다행히 승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승우는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쪽지를 전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주일 후 승우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설비 기사로 위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계획이 다릅니다. 승우는 초소형 카메라를 가져갔습니다. 담뱃갑 크기만 한 것, 그리고 초소형 녹음기도 준비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 3층 폐쇄병동으로 올라갑니다. 희남의 병실 근처 복도 천장, 환풍구 틈에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이제 민석이가 오면 다 찍힐 거야. 그리고 저녁 배식 시간을 노렸습니다. 배식 카트가 복도를 지나갑니다. 승우는 배식 봉사자들 뒤를 따라갑니다. 마치 자기도 배식팀인 것처럼 희남의 병실 앞에 섭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승우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희남이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멍한 표정입니다. 약 기운 때문인 듯합니다. 승우는 트레이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희남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줍니다. 짧은 접촉. 승우가 희남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씁니다. 사장님, 승우. 희남의 눈에 초점이 돌아옵니다. 금방 구해드릴게요. 희남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승우는 녹음기를 희남의 옷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바닥에 씁니다. 민석 오면 대화 녹음하세요. 녹음 버튼 눌러요. 희남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복도에서 간호사 목소리가 들립니다. 승우는 서둘러 나갑니다. 며칠 후 승우는 설치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민석이 희남을 협박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도장 어디 있냐고. 당장 지장이라도 찍어. 민석이 희남의 멱살을 잡는 장면. 승우는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희남이 녹음한 파일도 회수했습니다. 다시 병원에 잠입해 희남에게 접근했습니다. 희남이 녹음기를 건넵니다. 승우는 그걸 받아 사무실로 돌아와 재생합니다. 지익하는 잡음 뒤로 민석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가냘프고 어눌한 희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민석아, 그 성님이라는 데서 시킨 거야? 그깟 땅 때문에 누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러자 악에 바친 듯한 민석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그깟 땅? 이거 8천억짜리 사업이야. 이거 못 넘기면 내 혼인신고도 무효라고. 잘못되면 평생 여기서 약이나 먹으면서 죽은 듯 살 생각해. 툭 녹음이 끝났습니다. 이어폰을 빼는 승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세상에. 사장님, 다 계획이 있으셨네요. 단순히 비명을 지르거나 빌지 않았습니다. 희남은 민석이 가장 조급해하는 부분을 정확히 건드려 그의 입에서 8천억 사업과 결혼 조건, 그리고 영구 감금 계획까지 스스로 실토하게 만든 것입니다. 승우는 희남의 무서운 지략에 전율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부러 민석이가 흥분해서 판을 다 까발리게 유도 신문을 하셨어. 사장님, 이제 준비 끝났습니다. 제가 이 녹음 한 방으로 다 뒤집어 드릴게요.
승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자식들. 승우는 희남의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습니다. 승우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인근 상가 건물에 CCTV가 있습니다. 승우는 그 건물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몇 주 전 저녁 영상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요? 제 친구가 실종됐어요. 혹시 이 CCTV에 찍혔을 수도 있어서요. 건물 주인이 승낙했습니다. 승우는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밤 9시쯤 희남의 가게 앞에 구급차가 섭니다. 사내 둘이 들것을 가지고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희남이 들것에 묶여 나옵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구급차 문이 열린 순간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민석이 보입니다. 그리고 민석이 희남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품에 넣는 모습, 완벽한 증거입니다. 승우는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승우는 편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탐사보도 영상을 만듭니다. 엘리트 교수의 두 얼굴, 누나를 정신병원에 가둔 충격적 진실. 영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학 교수 이민석. 사회에서 그는 존경받는 학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누나 이인남 씨는 지금 정신병원에 갇혀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미쳤다며 가둔 이유는 단 하나. 8천억짜리 재개발 사업을 위해 누나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증거 영상들이 이어집니다. 국밥집 앞 CCTV, 빗속에 강제로 끌려가는 희남. 병실 영상, 도장 어디 있어? 얼른 찍으라고. 녹음 파일, 이거 8천억짜리 사업이야. 이거 못 넘기면 내 혼인신고도 무효라고. 승우는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이거면 된다. 오후 2시 시내 대형 호텔 컨벤션홀. 행사가 시작됩니다. 홀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교육계 인사들, 정치인들, 언론사 기자들. 단상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민석 교수, 국가공헌대상, 수상 축하 사회자가 행사 시작을 알립니다. 먼저 장모인 최은숙 대표가 나옵니다. 고급스러운 명품 정장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우아한 자세로 단상에 섭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림건설 대표 최은숙입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오늘은 사위 이민석 교수가 국가공헌대상을 받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 교수님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사회 공헌에 앞장서 온 분입니다. 최은숙 대표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시행사가 추진하는 덕양지구 재개발 사업의 비전도 함께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총 사업비 8천억 원 규모로 낙후된 구도심을 첨단 복합 단지로 만들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집니다. 최 대표의 연설이 끝나고 다른 축사들이 이어집니다. 교육부 장관, 대학 총장, 재계 인사들 모두가 민석을 칭찬합니다. 드디어 민석이가 나옵니다. 새 정장을 입은 민석, 머리를 말끔하게 넘긴 모습, 우레와 같은 박수, 민석이 상패를 받습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민석이 마이크 앞에 섭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서 정말 떨립니다. 민석이 원고를 펼칩니다. 저는 평생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람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민석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제 누나입니다. 이이남. 객석이 조용해집니다.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누나 혼자 국밥집을 하면서 저를 대학에 보내주셨습니다. 누나 본인은 경제적 이유로 대학 진학도 포기했으면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저를 유학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아니, 꼭 성공해서 우리 누나 호강시켜 줄 거라고. 남 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겠다고. 민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목이 맨 듯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누나가 안타깝게도 지금 투병 중입니다. 객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이제 고생 끝이라고, 나만 믿으라고 말해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안타깝게도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요양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누나가 아프시다니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민석이 눈을 닫습니다.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누나를 끝까지 돌볼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니까요. 민석이 고개를 숙입니다. 누나, 빨리 건강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민석이 연설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은숙 대표님, 장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컨벤션홀 뒷문이 열립니다. 희남이 들어섭니다. 코트를 입은 모습, 단정한 차림, 복도를 걷습니다. 사람들이 희남을 봅니다. 수군거립니다. 희남은 단상을 향해 걷습니다. 민석이 희남을 봅니다. 순간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손에 들고 있던 원고가 떨어집니다. 누나? 사회자가 당황합니다. 지금 무대에 누가? 민석은 경악하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누나가 여기를 어떻게? 희남은 과연 어떻게 이곳에 나타날 수 있었던 걸까요? 시간은 일주일 전에 긴박했던 새벽으로 되돌아갑니다. 10여일 전 모든 증거를 확보한 승우는 기자,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습니다. 검찰 출입 기자, 경찰청 담당 기자들로부터 확보한 연주를 타고 마침내 사건을 책임질 핵심 인사들을 마주했습니다. 승우는 그동안 모은 증거물들을 내밀었습니다. 병원 입원 기록, 의사 진술서, 그리고 결정적인 민석의 범행 자백 녹취까지. 하지만 그 앞에서도 그들은 선뜻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복의 한 기자,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이긴 한데 상대가 성님 아닌가. 재벌가가 얽힌 일을 이렇게 당장 경찰력을 투입해서 들쑤시는 건 우리로서도 부담이 커. 망설이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승우는 찻잔을 내려놓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그 부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미 저희 방송국 특집 보도로 확정됐습니다. 지금 구출 작전을 이끌어 주신다면 정의로운 공권력의 활약으로 기록되겠지만 만약 방송이 나갈 때까지 이희남 씨가 저 지옥에 방치되어 있다면 그때는 국민들이 검경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할지 저로선 참 걱정입니다. 노련한 기자의 품격 있는 압박에 검사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가 마침내 결단이 선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해보지. 새벽 5시 짙은 어둠을 뚫고 경찰 기동대가 병원을 급습했습니다. 병원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당황한 병원장 앞으로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참사랑 정신병원장 윤진우 씨, 당신을 부당감금 및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은 즉시 병원 기록을 압수하고 관련 의료진을 격리했습니다. 그리고 폐쇄병동 가장 깊숙한 곳 304호실의 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약에 취해 반쯤 정신을 잃어가던 희남의 머리 위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희남 씨, 저희는 경찰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희남의 초점 없는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은 승우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 강력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구출 사실을 이민석이나 성님 측에 절대 알리지 마십시오. 단 한마디라도 밖으로 새나가는 순간 당신들은 증거인멸 방조죄로 가중 처벌될 겁니다. 지옥 같던 병원 문이 굳게 닫히고 희남을 태운 차량은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모든 것은 일주일 뒤 가장 화려한 곳에서 터질 폭풍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희남은 조용한 모텔에서 몸을 추스렀습니다. 약 기운을 빼고 밥을 먹고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희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한 발 한 발 걸었습니다. 승우가 격려했습니다. 사장님, 천천히 하세요. 아니에요. 빨리 회복해야 해요. 일주일 후면 시상식이에요. 희남은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혼자 화장실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됐어. 시상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희남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민석은 체포될 것입니다. 최은숙도 체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희남의 인생을 되찾을 것입니다. 승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들어오세요. 승우가 들어와 희남 옆에 앉습니다. 잠 못 주무세요? 네. 긴장돼서요. 당연하죠. 하지만 사장님은 잘하실 거예요. 승우 씨,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승우가 웃습니다. 사장님, 20년 전 기억하세요? 제가 굶어서 쓰러질 뻔했을 때 사장님이 공짜로 국밥 먹여주셨잖아요. 그때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배고픈 사람 밥 먹이는 거 당연한 거죠. 희남은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기자 되면 사장님 같은 분들 이야기 꼭 세상에 알릴 거라고요. 승우가 희남의 손을 잡습니다. 사장님, 이건 제가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희남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사장님, 내일 우리 이길 거예요. 반드시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희남은 이렇게 시상식장에 섰습니다. 희남은 단상으로 올라갑니다.
객석이 술렁입니다. 희남은 민석에게서 마이크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남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집니다. 저는 이희남입니다. 방금 이민석 교수가 말한 그 누나예요. 객석이 조용해집니다. 저는 투병중이 아닙니다. 건강합니다. 멀쩡합니다. 희남이 민석을 봅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 저는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습니다. 객석이 술렁입니다. 이 사람, 내 동생, 이민석 교수가 저를 가뒀습니다. 민석이 희남의 팔을 잡습니다. 누나, 뭐 하는 거야? 희남은 민석의 손을 뿌리칩니다. 왜? 진실이 밝혀지는 게 무서워? 민석을 노려보던 희남은 고개를 돌려 관객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는 멀쩡합니다. 투병중도 아니고 정신병도 없습니다. 관객석이 일순간 조용해집니다. 한 달 전, 이민석은 저에게 술을 먹였습니다. 수면제를 탄 술을요. 그리고 저를 정신병원에 가뒀습니다. 누나, 그만해. 민석이 희남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승우가 무대로 올라와 민석을 제지합니다. 교수님, 가만히 계세요. 그 순간 대형 스크린이 켜집니다. 승우가 만든 탐사 보도 영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한 달 전 이희남 씨의 국밥집 인근 상가 건물의 CCTV 영상입니다. 화면은 비 오는 밤 희남의 국밥집 앞입니다. 거센 비를 뚫고 구급차가 섭니다. 사내 둘이 들것을 가지고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희남이 들것에 묶여 나옵니다. 입에 천이 물려 있습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민석. 민석이 희남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품에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객석이 웅성거립니다. 이것은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다른 각도, 더 선명합니다. 민석이 희남의 가방에서 작은 함을 꺼내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곧 구급차 문을 닫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병원 복도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입니다. 병원 복도, 희남의 병실 앞, 민석이 들어갑니다. 문이 열리고 민석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도장 어디 있어? 빨리 찍으라고. 민석이 희남의 멱살을 잡는 장면. 객석에서 비명이 터집니다. 영상은 계속됩니다. 이것은 녹음 파일입니다. 민석아, 그 성님이라는 데서 시킨 거야? 그깟 땅 때문에 누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어지는 악에 바친 듯한 민석의 목소리. 뭐라고? 그깟 땅? 이거 8천억짜리 사업이야. 이거 못 넘기면 내 혼인신고도 무효라고. 잘못되면 평생 여기서 약이나 먹으면서 죽은 듯 살 생각해. 스크린이 꺼집니다. 컨벤션홀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단상으로 달려옵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민석이 비틀거립니다. 이건 조작이야. 편집된 거야. 희남이 민석을 봅니다. 조작? 민석아, 내가 나한테 수면제 탄 양주 먹인 것도 조작이야? 날 정신병원에 가둔 것도? 누나, 그건 내가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다고 연기하면서 찾아왔을 때 나 정말 믿었어. 그래, 내 동생이 철이 들었나 보다 하고. 희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근데 너는 그때 이미 수면제를 탔더라. 날 기절시키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누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재벌가 사위 자리 때문에 누나를 정신병자 취급해놓고 어쩔 수 없었어? 어쩜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니? 민석이 할 말을 잃습니다. 그때 홀 뒤쪽 문이 열립니다. 경찰들이 들어옵니다. 승우가 앞장서서 안내합니다. 이민석, 최은숙, 강금 사문서 위조, 의사 매수, 재산 강취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냅니다. 민석이 주저앉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하는 민석과 달리 최은숙 대표는 끝까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수사관들을 응시했습니다. 비명 하나 지르지 않고 오히려 오만한 눈빛으로 경찰들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무례하군요. 지금 이 실수가 당신들의 경력에 어떤 오점이 될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신뢰가 많았다고 내 변호인단 앞에서 정중히 사과할 준비나 해두는 게 좋을 겁니다. 그녀는 끝까지 고개를 빳빳하게 든 채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기품 있는 위선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플래시 세례 속에 민석과 최은숙이 연행되어 나가는 뒷모습은 그 무엇보다 비참해 보였습니다. 희남은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단상에 홀로 서서 그날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유명 스타 교수, 국가공헌대상 수상자, 누나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 재벌가 건설사, 불법 재개발 의혹, 검찰 수사 착수, 정신병원 불법 감금 실태, 전국 전수조사 예고. 충격적인 소식에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민석은 구속됐습니다. 최은숙도 구속됐습니다. 건설사는 재개발 사업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병원 원장과 의사도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 한 달 후, 희남은 다시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가마솥에서 육수가 끓습니다. 28년 동안 끓여온 그 냄새.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옵니다. 승우입니다. 사장님, 국밥 한 그릇 주세요. 희남은 웃으면서 국밥을 퍼줍니다. 승우 씨, 오늘은 고기 푸짐하게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승우가 국밥을 먹습니다. 사장님, 이 맛은 변하지 않네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야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희남은 가마솥을 저으면서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비춥니다. 한 달간의 지옥. 그리고 동생의 배신. 힘들었지만 끝났습니다. 승우가 국밥을 뜨며 말합니다. 성림 건설 재개발 건 엎어지면서 부도 위기래요. 아직도 성림 그 이름에 가슴이 툭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희남은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곧 승우의 목소리에 장난기가 배어듭니다. 사장님, 그 수십억 벌 기회 다 날아갔는데 솔직히 조금 아깝지는 않으세요? 희남은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여기는 제 인생이에요. 20살 때부터 28년 가까이 지켜온 곳이에요. 민석이는 이걸 몰랐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희남은 웃습니다. 그리고 승우 씨 알아요? 20년 전에 승우 씨한테 공짜로 드린 국밥 한 그릇. 그게 제 목숨을 구했어요. 승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그 은혜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장님 찾으러 다닌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로.
승우가 국밥을 다 비우고 일어납니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또 올게요. 그러세요. 기다릴게요. 승우가 나갑니다. 희남은 다시 가마솥으로 돌아갑니다. 육수가 보글보글 끓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또 다른 손님이 들어옵니다. 사장님, 국밥 2그릇 주세요. 네, 잠시만요. 희남은 국밥을 퍼줍니다. 28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 공짜로 사는 건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려는 사람은 결국 무너집니다. 희남은 자신의 것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갑니다. 이인함으로